올해를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의 원년으로 삼고 한중 관계 발전을 되돌릴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공고히 하려고 합니다. 올해를 한중관계 전면 복원의 원년으로 삼고 한중관계 발전을 되돌릴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공고히 하려고 합니다. 한국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친구는 오래될수록 좋고 옷은 새 것일수록 좋다. 오래 사귄 친구일수록 정이 깊어서 좋다는 뜻입니다. 이번 만남을 통해서 양국 관계의 발전 방향에 대해 정말 오랜 친구 간처럼 기탄 없이 의견 교환을 하고 한중 관계의 획기적 발전의 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在两国元首的战略引领下，中韩关系现在呈现出新的气象。我相信，随着双方各领域合作的不断推进，一定能够为两国人民带来更多的福祉。 네,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의 경제 사령탑 서열 2위로 알려져 있죠. 네, 리창 총리와 만났습니다. 분위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 한중 정상회담은 서로 간에 원했던 것이고요. 네. 그래서 분위기도 비교적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리창 총리께서는 그 중국의 그 민생과 그다음 특히 경제를 이제 총괄하는 그런 분이시라서 네. 두 분의 만남이 사실은 어느 정도는 이제 양국 간의 경제 협력 쪽에 훨씬 더 강조점이 주어지는 그런 모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행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리창, 그리고 만난 인물은 입법부를 책임지고 있는 서열 3위 자오러지 상무위원장이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저는 시진핑 주석님과의 회담을 통해서 양국 정부 간의 정치적 신뢰와 민간 부문의 우호적 신뢰를 바탕으로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성숙하게 발전시켜 나가는 데 뜻을 함께하였습니다. 이 같은 양국 관계 발전에 전인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민의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사회 전반의 인식과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함으로써 양국 간의 상호 이해를 높이고 공감대를 확장해 나가는 데 있어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믿습니다. 中方愿同韩方一道，落实好两国元首的重要共识，加强沟通协调，深化各领域合作，推动中韩战略合作伙伴关系行稳致远。 네, 한중 관계 잘 지지해달라 이런 당부가 나왔습니다. 자, 국빈 방문을 하면서 서열 1위, 2위, 3위를 모두 만난다는 게 사실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은데 네, 그럼요. 이렇게 다들 만난다는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일단은 중국 입장에서 보면 그 한국과의 관계를 대단히 중시하겠다는 그 명백한 사인을 보내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상당히 우리가 성의를 충분히 다했다 이런 표시를 하고 싶은 겁니다. 예를 들면 그 문재인 대통령의 국빈 방문 때는 사실은 중국의 총리가 한국의 대통령과 오찬을 하는 것을 사실은 그 수용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혼밥 논란도 있었고 그런데 이번에는 총리가 직접 오찬도 대접하고 서열 1, 2, 3위 즉 시진핑 주석과 그다음에 그 리창 총리, 그다음 자올러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 상무위원장 차례로 이렇게 그 한국 대통령과 만나면서 자신들이 한국과 대단히 어려운 미중 전략 경쟁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한국과의 미래 협력을 위한 여러 교류와 그런 다양한 그 노력들을
계속 해 나가겠다는 어떤 의지를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특히 이제 나중에 또 우리가 얘기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들은 현재의 권력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또 상해시에 가서는 미래의 권력 1위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천진잉 상해시 당서기를 또 만나게 해준 것은 현재의 권력과 미래의 권력을 동시에 다 만나게 해준 대단히 이례적인 그런 안배였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는 이제 저희 한국도 최대한 성의를 보여서 아주 빠른 시일 내에 이제 중국을 방문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서로 간의 성의를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방중 외교의 무게감이 한층 더 커진 느낌인데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상하이로 이동해서 처음 만난 인물은 천진잉 상하이시 당서기였습니다. 네. 정치적으로 핵심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 어떤 인물입니까? 천진잉 상해 당서기는 나이가 48세 때인가요? 이미 칭화대 그 교장을 합니다. 예. 그리고 저기 칭화대 라인이고요. 우리 시진핑 주석께서 이제 칭화대를 졸업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현재 중국의 핵심적인 그 정치 인물들이 칭화대 출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거기에 거의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양반이 특히 환경 분야, 그다음 디지털 분야 이쪽에 탁월한 재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북경시 시장이었을 때 정말 저희가 가보면 이제 숨쉬기조차 힘든 네. 북경의 그 공기 대기 오염 그 문제가 있었는데 그걸 일거에 해소시킨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덕담으로 야 당신 덕분에 우리도 맑은 이 공기를 마시고 숨 쉴 수 있게 돼서 네 노력이 크다 고맙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할 정도로 네. 재능을 보여줬고요. 중국은 시진핑 시기에 약간 깨지긴 했지만 여전히 이제 최고 지도자는 최고 지도자가 되면 한 10년은 계속 집권할 수 있는 연령대를 어느 정도 중시합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만약 시진핑 주석이 2027년에 새로운 세대를 발탁해서 권력을 물려준다면 가장 1순위가 이 천진잉 상해시 당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왜 그러냐면 이제 중국 같은 게 권력 구조를 보면 외교안보라는 대부분 북쪽 사람들, 북경대라든가 아니면 그쪽 북쪽 지역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네. 그들은 강경파입니다, 비교적. 그런데 중국을 통치하려면 네. 경제를 장악한 지도자가 중요한데 그건 이제 주로 남쪽 사람들입니다. 거기서도 상해가 가장 핵심적이죠. 네. 그래서 상해시 당석이라든가 아니면 남쪽의 주요 경제 지역을 담당했던 지도자가 중국의 최고 지도자가 되는 게 거의 관례입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주목을 받는 거죠. 그렇군요. 천진잉 당서기를 만난 이재명 대통령은 양국 국민들 간의 혐한 정서를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았습니다. 듣고 오시죠. 꽤 오랜 시간 동안에 근거도 없고 또 필요하지도 않는 그런 오해들 또는 왜곡 또는 잘못된 몇 가지 요소들 때문에 한국 국민들의 중국 국민들에 대한 인식 또 중국 국민들의 한국 국민들에 대한 인식들이 대체적으로 나빠지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중 관계의 발전을 가로막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좀 근거도 빈약하고 또 필요하지도 않은 그런 오해들을 최소화하고 한국과 중국 사이에 이런 우호적 감정들을 최대한 잘 살려내고 또 약간의 갈등적 요소나 아니면은 부딪히는 요소들이 있다면 그건 최소화하고 서로 협력하고 또 도움되는 요소들은 극대화해서 서로에게 필요한 그야말로 훌륭한 이웃으로 우리가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上海啊，在中韩之间的合作，有它特殊的位置。我们双边啊，这个贸易的总量，上海跟韩国之间占了我们双边贸易总量的10%。作为地方政府，我们愿意在两国元首的战略指引下，为推动中韩的合作啊，做出更大的贡献。所以今天呢，
也希望借这个机会听听总统先生的高见，听听总统先生的意见和建议。 네, 사실 그동안 협중 또 그에 반발하는 혐한 정서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이걸 네. 좀 더 우호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라는 이야기예요. 네, 네. 그 양국 관계에 결국은 중요한 것은 민심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네. 양국 국민들이 서로 간에 싫어하고 서로 간에 그 다툼이 많으면 아무리 정치권에서 그 관계를 개선시키려고 해도 사실은 상당한 제약사항이 따르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과거에는 한국이나 중국 모두 상대하던 인식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결정적으로 사드 사태 이후에 한국 내에서 이제 중국에 대한 그 협중 이런 인식들이 확산되기 시작했고 네. 더군다나 최근 들어서 이제 원래 한국의 보수와 진보에 있어서 그 흐름은 크게 나눔이 이제 친북이냐 아니냐로 이렇게 가름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흥미롭게도 북한에 대한 그런 어떤 이슈는 오히려 사라지고 친중이냐 반중이냐를 가지고 이제 보수냐 진보를 가르는 그런 어떤 기준이 돼 버렸습니다. 네. 거기에는 이제 미중 전략 경쟁이라는 아주 그 구조적인 측면이 같이 깔려 있었던 거죠. 예. 거기서 우리의 이제 소위 말한 극우 쪽 분들은 이제 이 중국에 관해서 나쁜 소식, 그다음에 중국과 관련된 반대의 어떤 감정들 이것들을 표출하는 것을 우리의 어떤 당연한 이제 자신들의 아이덴티티로 이제 삼기 시작했고 그것이 국민적인 이제 저항 혹은 중국에 대한 기본적인 반감 이런 것들이 급속히 확산되는 그러니까 국내 정치가 대외 정책과 연관되는 네. 그런 문제를 낳았던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중국 아마 네티즌들이나 국민들도 강하게 반발하면서 사실은 이게 좀 저희 입장에서 보면 좀 손해인데요. 왜냐하면 우리는 1000만 네티즌이 있다 그러는데 중국 수억의 네티즌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가 1000만 명이 중국을 싫어하면 거의 수억 명이 우리를 싫어하는 그래서 이 계산을 해보면 우리가 손해인데 네. 어찌됐든 그런 감정들이 계속 확산되는 것은 양국의 그 전략적 이해 그다음에 중장기적인 한중 간의 양자 관계에 있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을 네. 양국 정상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상회담에서 이걸 공개적으로 언급을 했고 네. 이 분야에 대해서 서로 간에 자극하는 그리고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팩트에 기반하지 않은 믿음과 확신 혹은 선입견에서 그렇게 악화된 측면도 많거든요. 예. 그런 것들은 좀 배제하자. 이런 기본적인 그 합의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네, 말씀을 듣다 보니 또 교육, 또 방송부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회복하는 출발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맞습니다. 우리도 기자분들이나 방송에서 중국 나쁜 얘기하는 건 인기가 있지만 중국에 대해서 좋은 얘기는 한마디도 않거든요. 아, 네, 그것도 문제인 거죠. 네, 회복하는 출발이 돼야겠다 싶기도 네. 합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의 남은 일정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한중 벤처 스타트업 서밋에 참석을 하고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찾게 되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한국과 중국 사이의 사실 외교안보 분야는 서로 합의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현재. 왜 그러냐면 미중 전략 경쟁이 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다음 이제 북한 문제가 끼어 있잖아요. 그다음 핵 문제가 끼어 있고 여기에서 한국과 중국은 각각 전략적 이해가 좀 다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중은 가장 가까운 이웃 국가고 경제적으로는 더더욱 대단히 중요한 국가고 더군다나 중국 입장에서 보면 한국이 미국과 일본과 힘을 합쳐서 중국에 대항하는 구도로 가게 돼버리면 네. 이게 냉전 구도가 되는 건데 그건 중국이 원하지 않는 구도입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한국이 대단히 중요한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중국은 한국을 급히 이제 초청하기를 원했고 한국도 사실은 우리의 실용주의 외교에 하면 국익이 우선이지 않습니까? 네. 한국과 같은 나라가 중국과 맞상대 가지고 좋을 일은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가장 중요한 경제 협력 국가잖아요. 그러기도 하고 또한 중국과 충돌했을 때 그 비용은 어느 국가보다도 우리한테 많은 그 비용을 안겨줄 국가이기도 하고 네. 한반도의 안정에 있어서도 사실 중국과 한국은 안정을 원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는 상호 이해관계가 서로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이제 협력하기로 한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제 협력할 수 있는 영역이 한정돼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바로 경제 영역입니다. 그리고 문화는 또 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의 시진핑 정부가 그 문화를 안보 영역하고 같이 합치시켜요. 네. 그래서 체제 그 비용과 연관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전면적으로 개방하기 어려운데 경제 영역은 가장 중요하고 중국이 가장 강한 분야도 미래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그 벤처기업, AI, 그다음 기타 여러 가지 그런 중요한 기업들이 있는데 네. 그리고 그 기술들이 있는데 우리가 사실 협력하고 싶은 영역이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적극적으로 중국과 벤처 기업들, AI, 그다음에 반도체 뭐 이런 협력을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적극적으로 제안을 하신 거고요. 예. 상해 는 우리가 임시정부가 100주년이지 않습니까, 마침? 네. 네,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국내에서 국내 정치 여러 여파로 인해서 우리 독립군의 지위라든가 앞으로 우리 역사 문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계속 그 문제제기가 됐는데 네.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사실 우리 독립군의 그 역사적인 투쟁에 기반한 새로운 건국과 오늘날의 성공까지 연결시키는 예. 그런 역사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해 임시정부의 역사가 대단히 대한민국 건국과 그다음 오늘날의 성공에 네.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 정치적으로도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뭐랄까요 정통성, 그다음에 권위를 살리는 요인이 되고 그다음에 또 그것을 계속 잘 보존해준 상해시에 대한 예. 나름대로의 감사 표시를 함으로써 한중 관계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이제 공간이 되었던 겁니다. 네, 여러모로 중요한 시기에 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런 방중 행사, 방중 일정이었던 것 같은데요. 또 중국은 특히 연말 연초에는 외국 정상을 잘 초청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해 첫 국빈 초청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선택했다는 거, 이건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중국 지도자라면 연초에 이렇게 국빈 행사 하고 싶지 않겠죠. 네. 좀 쉬고 싶을 텐데, 네, 이렇게 그 연초에 특별히 제일 먼저 초대한 것은 대단히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그러니까 네. 중국의 1월달에 이제 국빈 행사를 한 그 내력을 좀 보면 중국이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국가. 예. 아니면 중국이 정말 빠르게 어떤 문제를 수습해야 되는 국가 지도자와 그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한국에 대해서 제일 먼저 저희가 제안했을 때 흔쾌히 중국이 그것을 수용했고 예. 그리고 과거에 어느 때보다도 이제 천안문 광장에서 예포 21발도 발사하고 그냥 아주 모든 조치들 아까 1, 2, 3위 정치 서열 그 주요 지도자 만나게 해주고 미래 지도자 만나게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이 필요로 하는 벤처 기업들 뭐 이런 기업들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게 해주고 뭐 이런 노력들을 보면 중국이 한국을 그만큼 중시하고 있다라는 표시를 명백하게 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또 중국의 외교가 2026년에 다른 어떤 지역의 외교보다도 주변국 국가들에 대한 외교를 강화하겠다는 시그널을 중국의 외교 안보 당국에 동시에 또 알려주는 겁니다. 네. 양국 모두 이제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 중요한 그런 존재가 됐다는 걸 다시 한번 인식시키는 그런 회담이었던 것 같은데요. 양국 정상에서부터 그동안 냉각됐던 관계를 재정립한다. 여기에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그 이재명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입니다. 왜 그러냐면 2016년에 사드 사태 이후로 한중 간에 사실은 거의 모든 그 전략 대화 채널이 끊겼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대화도 거의 안 됐고 여러 가지 협력도 안 됐고 그런데 그 채널들을 이제는 다시 복원해 나가겠다라는 의지고요. 미중 전략 경쟁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민생과 경제를 위해서 한중 간의 관계는 잘 협력적으로 가져가겠다라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고 중국 역시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한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2026년 초 어느 때보다 국제 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우호적인 관계를 또 유지하려면 여기에 우리가 유념해야 할 이런 걸림돌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걸림돌이 너무 많죠. 예. 벌써 베네수엘라 사태가 터졌고요. 거기서 우리가 참 입장 표명하기 참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역시 그것을 그 뒷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미중 전략 경쟁이 네. 격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잠시간의 휴전인데 실질적으로는 훨씬 더 양국이 거의 전쟁 인식을 가지고 네. 격화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계속 양국은 우리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상황에 직면할 거고요. 예.
그에 따라서 또 경제 이제 공급망의 재구조 조정이 있을 텐데 그것도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재명 정부는 의외로 그 한미 동맹을 중시하고 한미일 협력을 바탕으로 해서 대외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기조를 보여줬어요. 네. 그것은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우쪽으로 간 기조인데 거기에서 가장 미싱 링크가 부족한 부분이 그러면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가장 의문이었거든요. 예. 이 대답을 지금 이번에 가셔서 하신 거죠. 근데 그게 조화가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북핵 문제 여전히 남아 있고 네. 북한은 러시아와 동맹해서 계속 군사력을 강화시키고 있고 그런데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한국 편을 들 수는 없잖아요. 예. 그리고 한국은 계속 또 핵 잠합 문제라든가 기타 이제 여러 가지 우리의 군비 확충 문제라든가 해서 미국과 협력할 수밖에 없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첩첩산중에 이제 어려움들이 한중 관계 앞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한중 관계를 이렇게 안정적으로 유지를 하고 나아가서 이 동북아 평화 정착을 위해서 어떤 점들을 우리가 해나가면 좋을까요? 아마 신이 내려와도 이 해법을 찾기는 정말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네. 이제 그 중차대한 임무를 지금 이재명 정부가 맡게 됐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외교 안보는 그 중국과 관계를 잘 가져가기가 대단히 힘든 지금 상황입니다. 예. 갈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너무 많고요. 그런데 이제 이재명 정부는 실리적으로 우리가 경제 부분에서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협력해 나가자는 얘기를 한 거고 거기에 대해서 같이 공감한 겁니다. 한중이. 그래서 양국이 중요한 건 저도 중국 가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요. 참아라. 그래서 전략적 인내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보면 너무 화날 일들이 양국에 서로 많을 텐데요. 네. 이거를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그리고 궁극적으로 한중은 이웃이고 그다음에 서로 협력할 수밖에 없는 그 어떤 경제의 상황이어서 네. 이걸 위해서는 전략적 인내가 일단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그걸 위해서는 소통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관리하기 위한 위기 관리가 필요하고 그래서 대화 채널들이 필요한 거고 네. 할 수 있는 이제 우리가 분야에 있어서 협력을 점점 강화시켜 나가고 국민들 간에 서로 이제 그 불합리한 혹은 그리고 충돌적인 어떤 그런 인식들을 좀 완화시켜 나가는 네. 이런 노력부터 시작하는 것이 필요한 게 아닌가. 그리고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정확히 그 부분이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